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는 각 운영체제별로 모바일을 구성하고 있는 각 컴포넌트와 그 역할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구조 구성 컴포넌트의 명칭 및 역할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챕터에는 구조 구성 컴포넌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요번 챕터가 연속되는 네 번의 그 챕터에서 첫 번째이기 때문에 먼저 모바일 컴포넌트의 이해라는 주제를 간단하게 다뤄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모바일 디바이스의 특성에 따라서 실제로 모바일 앱에 들어가는 이러한 컴포넌트들은 표준화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표준화된 컴포넌트가 있는 점이 웹 디자인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크게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디스플레이가 작죠. 그리고 손으로 들고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손가락으로 조작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차이점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다양한 컴포넌트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표준화되어 있고요. 크게 범주를 나눈다라고 하면은 네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구조 구성 컴포넌트, 컨트롤 컴포넌트, 컨텐츠에 대한 디자인 부분, 그리고 아이콘에 대한 디자인 부분. 구조 구성 컴포넌트 부분은 이렇습니다. 앞에서도 계속 설명드렸던 부분이긴 합니다만 운영체제 자체에서 가장 특징을 잘 드러내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그 운영체제에서 가장 익숙하게 편하게 쓰는 그런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구조 구성 컴포넌트, 특히 이제 바 형태로 위와 아래 부분에 많이 위치하는 구조 구성 컴포넌트. 자, 두 번째는 컨트롤 컴포넌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손가락으로 조작을 하기 때문에 손가락 조작에 최적화된 여러 가지 조작할 수 있는 컴포넌트들이 있겠죠. 자, 이러한 컴포넌트를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웹에서 만난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조작하는 게 그렇게 유쾌하진 않아요. 손가락으로 터치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이제 있을 거고, 마우스 포인터를 움직여서 조작하는 부분은 또 다른 그런 느낌을 전해 주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이 있겠고, 컨트롤하는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 부분은 과연 그럼 어떻게 되는가? 실제로 이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 부분도 어느 정도의 그런 규칙들이 있습니다. 뭐 카드 디자인, 타일 디자인, 그리드 레이아웃, 그리고 뭐 테이블 뷰,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아이콘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화면에 보시면 제가 이전 페이지만 통해서 보여드릴 때도 크게 막 이제 느끼지 못하셨을 테지만은 화살표를 이렇게 많이 연결하니까 아이콘이 저렇게 많았어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이콘이 엄청나게 많죠. 화면이 작기 때문에 정보에 대한 부분을 시각적으로 아이콘화해서 보여주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운영체제별로 아이콘의 범주가 어떻게 되고 어떤 룩을 따라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번 차시에 전부 다 다루지는 못하고요. 위에 두 가지 부분, 구조 구성 컴포넌트와 컨트롤 컴포넌트 부분만을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실제적으로 안드로이드 폰과 iOS, 아이폰 각 컴포넌트들의 역할과 요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정보들을 받으실 거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여러분들께서 메모를 해두시고, 그리고 진행하면서 밑에 그 단축 링크들이 보여질 겁니다. 그 링크들을 기억을 해두셨다가 내가 이 컴포넌트들 한번 좀 써봐야겠다 하면은 기억을 해두셨다가 해당 주소를 가서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시기를 또 권장을 드립니다. 자, 먼저 구조 구성 컴포넌트 아이폰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볼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총 6개에 대한 구조 구성 컴포넌트들, 아이폰의 컴포넌트들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각 부분의 명칭들을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외울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건 진짜 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실무하시면서 이러한 명칭들을 부를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각 부분의 명칭, 첫 번째 내비게이션 바입니다. 아이폰에 있어서 이 윗부분, 이 부분을 내비게이션 바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들어가는 이 부분
탭의 형식으로 메뉴가 제공이 되고 있죠. 탭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비게이션 바와 같이 붙여서 가는 경우인데 세그멘티드 컨트롤, 그리고 실제로 밑에 이렇게 버튼이 붙는 툴바 버튼,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먼저 화면의 맨 위쪽에 보여지게 되는 스테이터스 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폴트는 검정 글자, 즉 요게 디폴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원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뒤쪽에 어떤 이미지나 다른 컬러를 넣어서 그 위에 비쳐 보이게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내비게이션 바와 한 덩어리가 돼서 보여지는 방식입니다. 원할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적용하고 글자를 흰색으로 적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내비게이션 바, 조금 전에 여러분들께 명칭을 말씀드렸는데 내비게이션 바입니다. 자, 아이폰의 내비게이션 바 또한 투명하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스테이터스 바와 요 위쪽에 합쳐서 보여지게 되겠죠. 중앙 부분의 현재 위치, 좌측의 이전 위치, 우측의 추가 기능을 배치를 합니다. 예전에는 보통 요게 백이라고 해서 많이 들어왔었는데요. iOS 7 이후부터는 구체적인 위치에 대한 값을 넣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만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글자 간에 충분한 간격이 나오는지 항상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비게이션 바에 여기에 여러분들께서 어떤 디자인 스타일을 잡았다라고 하면 모든 페이지에서 동일하게 표현이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앱 구조상의 최상단, 즉 이게 맨 위쪽 페이지다 라고 할 경우에 혹은 적은 페이지의 경우에는 현재 위치를 이 부분에 표현을 하지 않고 진행하기도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프롬프트 창을 띄워서 기존의 페이지를 덮고요. 특정 행동을 취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프롬프트 입력 창이 내비게이션 바 이 부분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프롬프트 입력 창이라고 기억을 꼭 해두시고요. 이렇게 뭔가를 입력해야 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최상단에 붙여서 보여줍니다. 내비게이션 바를 덮고 위에 보여준다는 점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사용자가 컨텐츠에 집중하고자 할 때는 내비게이션 바를 사라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도 앱입니다. 전체 화면을 제공하기 위해서 화면을 톡하고 탭을 하게 되면은 내비게이션 바와 툴바가 사라집니다. 사라져서 옆에 보시면은 없죠? 그래서 실제로 내비게이션 바의 명칭도 기억을 해야 되고 구조도 기억을 해야 되겠지만 어떠한 경우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툴바, 즉 내비게이션 바의 우측 혹은 화면 최하단에 어떠한 구체적인 액션을 수행하는 아이콘의 형태로 툴바가 위치합니다. 하단에 배치된 툴바의 경우 키보드가 나타날 때 화면에서 키보드에 가려지는 형태가 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되겠죠. 자, 아이패드의 경우는 내비게이션 바가 길어서 우측에도 다양한 아이콘을 배치하기도 한다는 점 간략하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탭바입니다. 자, 하단의 탭바를 통해서 쉽게 다른 페이지 뷰로 이동하거나 모드 혹은 별도의 액션을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권장은 5개고요. 5개 이상일 때는 more를 통해서 이 안에 다른 것들을 배치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가로 모드, 세로 모드 모두 동일한 개수로 탭바 아이콘을 제공해야 됩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스마트폰을 이렇게 세로로 세웠을 때와 가로로 세웠을 때가 당연히 가로일 때는 더 길겠죠. 그렇다고 아이콘을 더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UI의 일관성을 위해서 5개 이상의 것들을 넣지 않는 거가 가로와 세로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서치바입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모바일 앱 쓰시면은 검색 자주 하시죠. 서치바를 통해서 사용자들은 관련된 텍스트들을 입력할 수 있고요. 자, 아이폰의 특징, 중앙에 이렇게 배치가 된다는 점, 그리고 실제로 입력을 하려고 터치를 하게 되면은 얘가 왼쪽으로 가고 여기에 입력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입력 모드로 글자가 들어가게 되면은 오른쪽에 이렇게 클리어 버튼이 나타나거나 혹은 미리 나타나 있기도 합니다. 별도로 텍스트 정보,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넣어주세요 같은 거를 할 때는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를 이 상단에다가 미리 정보 제공을 하기도 한다는 점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스코프 바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여지고요. 서치 바 아래쪽에 이제 같이 붙여서 보여지게 되겠고, 서치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왔을 때 이러한 것들을 범주화로 나눠서 화면 아래쪽에다가 보여주는 그러한 목적으로 쓰여집니다. 스코프 바라는 명칭입니다. 자, 이번에는 안드로이드 폰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폰에서의
구조 구성 컴포넌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총 6개를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툴바, 바텀 툴바, 앱바, 스테이터스바, 사이드 내비, 탭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드로이드 폰 앱에서의 기본 구조입니다.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앱은 이 형태고요. 보통 앱바 여기에 이제 햄버거 아이콘이 있죠. 그래서 사이드 내비게이션이 나타나게 되고요. 오른쪽에도 아이콘이 붙게 됩니다. 눌렀을 경우에 오른쪽에서도 내비게이션 바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을 사이드 내비게이션, 사이드 내비, 오른쪽을 라이트 내비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위쪽에 들어가는 이 부분이 앱바고요. 주요 툴바. 그 다음에 컨텐츠는 여기 들어오고요. 자, 여기서 본 바텀 툴바가 이 아래쪽에 붙게 되는 형태가 되겠죠. 자, 툴바 굉장히 다양하게 쓰여집니다. 디폴트 사이즈 혹은 확장된 사이즈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디폴트예요.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형태가 되겠고요. 여러분들께서 원할 경우에 뭐 반드시 특별한 거는 아니고요. 원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확장 형태로 해서 쓸 수가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컬럼 내비 형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고요. 카드 형식으로도 이렇게 툴바를 붙여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가능성이 디자인에 있어서 가능하다는 점을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툴바는 굉장히 다양하게 쓰여집니다. 컨텐츠의 플로팅 툴바 형태로 보시는 것처럼 쓰여지고요. 이게 지금 구글 지도죠. 실제로 이렇게 지금 쓰여지고 있죠. 분리형 툴바로서 이런 식으로 띄워져서 별도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툴바에 대한 부분도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한 거를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바텀 툴바는 하단에 배치되는 형태입니다. 키보드가 나타날 때 키보드가 밀어 올려서 이렇게 붙여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쉘프 형태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정보가 이렇게 쭉 올라오기도 하고요. 아래에서 위로 필요한 정보가 올라오기도 합니다. 자, 실제로 저희가 툴바로 봤었는데 구체적으로 브랜드에 대한 부분들이 표현이 되면 자, 툴바의 한 종류로 분류가 됩니다. 액션바는 브랜딩, 내비게이션, 서치 그리고 액션과 관련된 요소가 배치되는 이 부분, 상단에 있는 부분을 이제 액션바로 예전에 불렸었는데 이제는 앱바로 머티리얼 디자인으로 가면서 앱바로 명칭이 바뀐 점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앱바에도 구체적인 아이콘들의 위치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왼쪽에는 내비게이션 아이콘, 그리고 현재 위치, 필터 아이콘, 그 다음에 여기는 액션 아이콘, 메뉴 아이콘. 그 말씀드렸던 이제 메뉴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은 오른쪽에서 라이트 내비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런 형태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액션바는 상단에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을 액션바로 부른다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실제로 앱바는 다양한 테마를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총 4가지가 가능한데요. 저희가 이제 계속 살펴봤던 부분은 컬러입니다. 요거죠. 그래서 실제로 앱바에 컬러가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보시는 것처럼 라이트, 그리고 다크, 그리고 투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뒤에 어떠한 이미지나 뭐 다른 컨텐츠들이 올라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라이트, 다크, 컬러, 투명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가 가능하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테마가 적용이 될 때는 특히 이제 폰트의 컬러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 위쪽에 들어가 있는 스테이터스 바는 어떻게 컬러가 바뀌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참조를 하시면 되겠고요. 스테이터스 바 설명드립니다. 스테이터스 바는 보신 것처럼 최상단에 위치를 하고요. 좌측에는 노티피케이션 아이콘들이 이런 부분들에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우측에는 시스템 아이콘과 시간이 보여져서 이 부분에 들어오게 된다는 점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스테이터스 바 일반적인 경우 디폴트 스테이터스 바는 앱바에 쓰인 컬러보다 어두운 톤 요겁니다. 디폴트의 스테이터스 바입니다. 앱바에 쓰인 컬러보다 어두운 톤으로 적용이 되는데요. 희망할 경우에는 다른 컬러를 적용하거나 투명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이 부분이 이제 디폴트 스테이터스 바고요. 실제로 컨텐츠에서 어떤 하나의 컬러를 가지고 와서 이 부분에 적용할 수도 있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투명한 경우를 적용할 수도 있겠고 어두운 톤으로도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터스 바가 과거랑 다르게 여러분들께서 디자인을 어떠한 형태를 어떠한 컬러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컴포넌트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가지가 더 남았죠. 사이드 내비와 탭바 부분을 마저 살펴보고 구조 구성 컴포넌트를 마치고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는데요.
자,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스테이터스 바, 밝은 컬러의 스테이터스 바를 선택한 경우면은 아이콘은 어두운 색으로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앞 페이지에서는 밝은 색이었고 여기서는 이제 어두운 색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컬러를 적용을 할 때 액션 바에서 보여지는 것과 동일한 컬러로 적용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자, 사이드 내비입니다. 사이드 내비는 임시로 나타나서 보여주거나 고정형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좌측에 나타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지만 우측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구별을 해주셔야 돼요. 좌측 사이드에서는 내비게이션, 아이덴티티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이 보통 배치가 돼서 보여지고요. 우측에서는 필요한 부가적인 정보들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두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구별 없이 마구 뭔가를 좌우에다 배치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탭바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스테이터스 바, 액션 바 살펴봤고 밑에 이 부분이 되겠죠. 자, 콘텐츠의 카테고리에 따라 구분지어지는 고정 탭바입니다. 간결하게 명칭을 기입하는 게 특징이고요.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다양한 디자인 형태가 가능합니다. 자, 이 부분도 굉장히 액션 바와 못지않게 기억을 해두셔야 될 그런 부분들이겠죠. 위쪽에 들어가 있는 앱바가 디폴트일 경우에 고정 탭바, 위쪽에 있는 앱바가 확장형일 때 이만큼이 이제 앱바죠. 고정 탭바의 모습입니다. 고정 탭바를 보셨을 때의 모습인데요. 화면이 스크롤 될 경우에 상단이 남아있는 고정 탭바와 앱바의 서치가 활성이 될 경우에 고정 탭바의 모습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페이스북이나 어떠한 컨텐츠를 볼 때 아래에서 이렇게 위로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위쪽에는 액션 바가 말려서 들어가고요. 요것만 이제 남게 되는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죠. 다 올리지 말고 고정 탭바는 남겨둘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앱바 이 위쪽에 들어가서 보신 요 부분 눌렀을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서치가 활성화가 되면서 서치만 살아남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고정 탭바는 남겨둘 것을 의미합니다. 고정 탭바에도 다양한 컬러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제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디폴트 앱바, 고정 탭바에 아이콘이 배치된 경우 이런 식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고정 탭바의 텍스트 컬러는 액션 아이콘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이콘 컬러도 액션 아이콘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정 탭바를 계속 보여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스크롤러블 탭바가 있습니다. 스크롤러블은 탭이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 스크롤러 메뉴를 선택하는 방식이에요. 특징이 뭐냐면 여기가 이렇게 살짝 말려 들어간 느낌이 보여져 줘야지만 옆에 뭐가 더 있다는 걸 알려줄 수가 있겠죠. 더불어서 요만큼의 간격을 항상 띄워둡니다. 시작 지점이 화면 좌측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스크롤러블 탭바입니다. 탭바의 여러 예제들을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고정 탭바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고정 탭바 보신 것처럼 이제 아래에서 위로 올렸을 때 이 부분만 남아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고요. 자, 이거는 스크롤러블이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죠? 여기 말린 느낌은 없지만 보시는 것처럼 요만큼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스크롤러블이라는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다는 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습 정리입니다. 지금까지 모바일 UI, GUI 디자인 컴포넌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로 구조 구성 컴포넌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총 3가지의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먼저 모바일 컴포넌트의 이해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자, 모바일 디바이스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작은 디스플레이 사이즈, 손으로 들고 사용하는 방식, 그리고 손가락으로 조작하는 제스처로 인해서 모바일 앱은 표준화된 구조와 사용 방식을 권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운영체제별로 다양한 컴포넌트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조작하게 되므로 각 컴포넌트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살펴본 거는 아이폰에 대한 그런 부분이죠. 스테이터스 바, 내비게이션 바, 툴바, 탭바, 서치바, 스코프 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이폰의 구조 구성 컴포넌트인 바 컴포넌트의 각 역할들과 위치 그리고 형태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필요한 부분은 여러분들께서도 공식 사이트를 통해서 그러한 정보를 확인하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안드로이드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툴바, 바텀 툴바, 앱바, 스테이터스 바, 사이드 내비, 탭바 등. 자, 안드로이드 폰의 구조 구성 컴포넌트인 바 컴포넌트의 각 역할과 위치 그리고 형태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